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학계 영어 10강 두 번째 파일입니다. 문제 7번부터 봅시다. 자, 문제 7번에는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시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추천은 그네를 밀다 라는 뜻이고요. 사는 노래사자여서 그네를 밀며 부는 노래. 딱 보니까 향단이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설 춘향전을 모티프로 하여서 이 춘향의 마음을 노래한 시라고 보면 되는데요. 본 소설 춘향전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향단아 그네를 밀어라. 대화체죠. 향단이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대화체. 그네를 밀어라. 먼 바다로 나를 밀어내듯이 향단아, 향단아, 향단아 반복하고 있고, 그럼 화자는 그네를 타고 어딜 가고 싶은 거예요? 먼 바다로 가고 싶어요.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백앤모에 놓이듯 한 풀꽃 더미로부터 나를 밀어줘. 그러니까 이 풀꽃더미와 수양버들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이고, 화자는 이 먼 바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는 바로 어디다? 먼 바다이다. 무엇인지 알려고는 할 필요가 우리는 없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빠진 말들을 넣어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를 읽을 때 긍정 부정만 체크하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춘향이는요,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춘향이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향단아 그네줄 밀어라 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춘향이고요. 이 화자는 먼 바다로 가고 싶어요. 이곳이 싫어요. 이곳은 어떤 것이냐? 수양버들 나무가 있는 곳, 백앤모 놓이듯 풀꽃도미가 있는 곳, 이곳은 싫어요. 그래서 먼 바다로 가고 싶습니다.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밀어내듯이, 그러니까 이 꾀꼬리들도 싫은 거죠. 화자는 향단아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겠죠. 어디로 가고 싶어서요? 먼 바다인 이상세계로 가고 싶어서. 산호도 없는 저 하늘로, 그러니까 산호도 없는이니까 산호는 부정이고, 저 하늘로 밀어달라고 했으니까 저 하늘은 긍정이어서 저 하늘과 앞에 나오는 먼 바다는 의미가 조응하겠네요. 그쵸?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구름같이 밀어줘. 그러니까 구름은 긍정.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그럼 이 울렁이는 가슴은 어떤 가슴일까요? 저 하늘로 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 가슴이죠. 그죠? 서쪽으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달은 아주 자유로운 존재죠. 그래서 이 자유로운 존재와 나는 대조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함축적인 시어다. 함축적 시어고 또 상징적 시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구나. 체념이네요. 체념. 나는 갈 수가 없어.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계속 향단이를 부르지만 향단인 답이 없어요. 그래서 대화체를 띤 독백체다. 그죠? 독백적 어조이다. 독백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시를 정리해 볼게요. 화자는 현재. 자, 화자는 현재 먼 바다, 저 하늘로 가고자 하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죠. 따라서 정서는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주제는 이상세계, 즉 먼 바다와 하늘에 대한 동경이 되겠고요. 반복 향단아 향단아를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화자는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반복하여 상승 이미지 어디에 나와요? 먼 바다로 밀어 올려다오. 올라가는 거니까 상승 이미지 맞네요. 상승 이미지 맞고, 하강 이미지 어디 있나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하강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를 통해서 화자의 내면 뭐요? 저 하늘로 가고 싶은 내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8번 한번 볼게요. 1번 볼까요? 선지 1번. 하늘은 나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향 맞습니다. 이상 세계를 이상향이라고 하죠. 2번 달이 향하는 공간이 서쪽은 하늘과 유사한 의미죠. 자, 달같이는 갈 수 없어. 달은 저 서쪽에 있어요. 맞고요. 3번 나와 달은 소망이 좌절되는 부정적 상황에 놓여있나요? 달은 아니에요. 달은 가고 있으니까요. 바람은 파도를 밀어 올리는 존재다. 어디 나왔어요? 자, 바람이 파도를 밀어내듯이 맞네요. 향단과 비슷한 그죠? 향단이가 지금 밀고 있으니까 맞는 거죠. 먼 바다는 지향의 공간으로 풀꽃더미 꾀꼬리들과는 반대 의미 그죠?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먼 바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되겠어요. 9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나를 밀어 올려다오 니은은 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기억은 소망이고 니은은 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이죠. 좌절이에요. 자, 그것을 선지 판단해 봅니다. 1번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소극적인 태도 아니요. 밀어 올려다오라고 했으니까 의지적인 태도죠. 적극적인 태도예요. 기억, 낙관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 아니야. 미래에 대한 회의감, 낙관할 수 없는 미래 아직까진 아니에요. 밀어 올려다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갈 수가 없어. 여기까지 요 부분만 체념입니다. 체념. 그래서 요것도 틀린 말. 회의감이라는 것은 비판적 태도예요. 비판적 태도. 요거 알아두시고요. 니은 체념 좌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화자의 반성적 태도 없고요. 니은 이상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 아니고요. 그냥 체념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네를 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그네줄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네는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하늘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이 그네의 숙명, 춘향이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태도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가 처한 현실 세계, 그죠? 갈 수가 없어요. 그네에 묶여 있기 때문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 세계, 저 하늘과에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아주 먼 간극이 있어요. 그럼 얘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다음 시가 뭐냐면 천상병의 귀천. 천상병의 귀천. 귀천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귀천, 하늘로 돌아가다. 귀, 돌아가다, 천, 하늘.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다.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가겠대요. 언젠간 죽으리라. 라고 해석합시다. 언젠가는 죽으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과 더불어 손에 손잡고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슬과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 그러니까 화자는 이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아까는 이슬과 함께 이번엔 노을과 함께 돌아간대요. 기슭에서 놀다가 노을빛과 함께 단둘이서 놀다가 그러니까 이 노을빛은 이 이승에서 함께 놀 대상이고 이슬은 저승에 갈 때 함께 같이 갈 대상이네요.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저승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승은 노는 것, 그 다음에 저승으로 가는 것도 전혀 아쉬움이 없어. 그래서 이 화자는 지금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달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달관한다는 것은 연연해하지 않고 자유롭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지만 이 화자는 그냥 이승에서 놀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초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계속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아름답죠. 귀천 하늘로 돌아가는 것도 아름다워요.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줄임표를 통해서 여운을 형성한다. 여운을 형성한다는 것은 뭔가 더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뭔가 더 생각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화자는 지금 상과 죽음에 대해서 달관하고 있죠. 정서 태도 역시 달관적이고 관조적이에요. 그럼 관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관조적 태도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관조적이 뭐라고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럴 때 우리는 관조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잣말 하고 있으므로 독백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제는 상과 죽음에 대한 긍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연애 일행마다 똑같은 시행을 배치하였습니다. 자, 따라서 형태적 안정감을 주죠. 자, 똑같은 행 마지막에 아니 한 연의 마지막에 같은 행을 반복하는 걸 우리 후렴구라고 하죠. 후렴구와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따라서 형태적 안정감 당연히 나오고 운율을 형성하죠. 화자의 태도를 강조해요. 무슨 태도? 삶과 죽음의 초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를 보니까 이렇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행을 삼음보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그래서 변형된 혹은 변주된 삼음보의 반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1번 돌아가리라 는 하늘에 대한 나의 긍정적 인식 맞고요. 쓰러지는 이슬은 나와 유사하게 소멸의 이미지를 갖는다. 맞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뭐야? 쓰러지는 이슬과 더불어 손에 손잡고 맞죠? 맞고요. 3번 손짓은 나에게 지나간 삶에 대한 반성 아니에요. 이 삶이 아름다웠다고 말했잖아요. 소풍을 통해 세속적 삶에 대한 나의 초월적 인식 맞죠? 초월적 인식은 뭐냐?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를 초월적 태도라고 합니다.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함축적으로 드러냈죠. 그 다음 11번 볼게요. 금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뭡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의 현실 도피적 공간 당연히 아니죠. 이 세상 아름다웠다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 니은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과 함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어요. 시간적 배경 맞죠? 재생의 이미지를 환기한다. 맞나요? 새벽이니까 재생의 이미지 맞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죠. 디귿 뭘까요?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놀다가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얘는 고립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립 안 됐어요. 자, 디귿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놀다가 혼자가 아니니까 고립된 상황 아니고요. 4번 리을을 보니까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정적 상황에 대해 달관적 상황을 보인다. 생각을 보인다 라고 했는데 자, 가정적 상황에 대한 달관적 자세? 가정적 상황 리을이 뭔데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그럼 가정적 상황 맞네요. 소풍 끝내는 날 달관적 자세 맞습니다. 5번 미음을 보니까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한다. 과거의 삶에 대한 나의 비판적이 아니고 수용적 태도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럼 2번 다시 볼게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재생의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다가 아마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재생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시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답을 찾아서 4번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풀 때 좀 헷갈린다 할 때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다음 시는 정국인의 상춘곡 봅시다. 딱 보니까요. 굉장히 길고 시행이 아주 여러 개 이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요 표시는 지금 행을 나누는 표시거든요. 볼게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이 내생이 어떠한 거 여기 1년 끝났고요.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3사 반복되고 행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사음보의 연속체. 사음보 연속체의 관련은 뭐예요? 바로 가사입니다. 가사. 언제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다고요? 조선 전기부터. 자, 그러면 이 가사가 조선 전기에 쓰여졌어. 그러면 작자층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대부입니다. 사대부. 그럼 조선 전기에는 주로 사대부가 가사를 썼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한글이 보급되면서 평민이나 아녀자들도 썼어요. 아녀제들이 머무는 방을 규방이라고 해서 규방가사도 나타나요. 그러면 조선 전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썼다고 그랬죠? 관념적인 내용, 주로 자연 친화나 영군 지정에 대해서 충신연주지사에 대해서 썼다고 했고요. 조선 후기는요. 이 관념적인 것에서 사실적인 내용으로 변화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양반 사대부들도 썼는데 예전에 비해서 사실적이고 솔직한 감정을 다루었고요. 당연히 규방가사나 평민들은 솔직한 감정을 다뤘겠죠. 주로 이제 규방가사 여성들은 임에 대한 그리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시집살이 이런 거에 대해 썼고요. 평민들은 생활에 대한 애환을 주로 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어떤 종류의 시인가 한번 볼까요? 참고로 이 상춘곡은 가사의 효시예요. 효시라는 게 뭡니까? 맨 처음 작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선 전기니까 어떤 내용 자연친화와 영군지정 둘 중에 하나고 아니면 두 개 다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사의 작품, 효시 작품 한번 볼게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이내생이 어떠한고 그랬어요. 홍지는 속세를 말해요. 붉은 먼지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 작가는 정국이는 이 속세를 부정적으로 보았구나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속세에 묻힌 분내는 사람들이란 뜻이야. 속세에 묻혀있는 사람들아 이내생이 어떤지 한번 볼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상 감상하다 춘 봄을 감상하는 노래예요. 인해생이 어떠한지 한번 볼래? 옛사람의 풍류에 미치는지 못 미치는지 한번 봐봐. 그럼 옛사람의 풍류는 뭐야? 옛사람이 자연을 즐긴 것. 자, 예전의 풍류는 즐기다라는 뜻이었는데 조선시대의 풍류는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연을 즐기는 것, 또 음주, 술을 마시는 것, 또 악기를 다루는 것, 시를 짓는 것 이런 것을 풍류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지금 나 지금 옛사람이 놀던 곳에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한번 볼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홍진과 반대되는 곳에 있죠. 홍진과 대비를 이루는 곳은 어디라고요? 무조건 자연입니다. 이게 그 조선시대 작품의 해석법입니다. 나 지금 자연에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라는 뜻이에요.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만은 무슨 뜻이요? 이 세상에 말이야. 남자로 태어나서 나처럼 사는 사람 많아.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락을 모를 것이야. 자, 나처럼 사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이거 살림 자연에 묻혀 있다고 지락 끝없는 즐거움을 모르겠어? 라는 거니까 어떤 표현법? 서리법. 서리법 안다 이거지. 나 지금 이 자연에서 엄청 즐겁다 라는 거예요. 서리법. 엄청 즐거워.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수간목은 초가집이라는 뜻이요. 띠집으로 띠로 만든 집, 초가집. 초가집을 벽계수는 뭐야? 시냇물 앞에 두고 송죽이 우룰리 우거진 곳에 풍월주의는 자연이죠. 자연의 주인이 되었구나.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초가집이 있습니다. 초가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소나무가 엄청 우거져 있고 소나무 숲이 있고 요 앞에 뭐야? 벽계수가 있어요. 시냇물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 화자가 살고 있다. 즉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엊그제 겨울 전화 새 봄이 돌아오니 와 지금 뭐야? 봄이야. 도와 행화는 석양 속에 피어있고 녹양방천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화 행화는 뭐냐면 복숭아꽃 살구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꽃이야. 꽃이라고 알아두면 돼요. 아, 꽃이 석양 속에 피었어. 석양은 저녁이죠. 시간적 배경은 저녁이에요. 지금 저녁인데 복숭아꽃 살구꽃이 보여. 그리고 녹양방추는 뭐냐면 푸른 버드나무와 넓게 퍼진 그냥 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유법이죠. 자연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가랑비 속에 푸르러 현재 비도 오고 있어. 그럼 화자의 현재 상황은 뭐예요? 비가 오고 있고 꽃을 보고 있고 또 봄이고 아까 석양 저녁이야. 나는 지금 산속에 있는데 시간은 저녁이거든. 가랑비가 솔솔 내리고 또 그 앞으로는 꽃이 보여. 너무 좋아. 이런 얘기죠. 만족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만족감, 우아미를 느낄 수 있어요. 우아미, 와 상당히 만족스러워. 그러니까 얘는 자연 예찬, 자연 친화의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칼로 마름질했어? 붓으로 그려냈어. 무슨 뜻이에요? 와 자연을 칼로 이렇게 깎아놓은 것처럼 또 붓으로 그려낸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워. 만족감.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감이에요. 이 시는 조화신공의 물물마다 헌사롭다. 조화신공은 뭐냐면 조물주의 솜씨. 조물주의 솜씨가 온 물건마다 헌사롭다. 야단스럽구나 라는 뜻인데 여기서 야단스럽다는 무슨 뜻일까요? 너무나 훌륭하구나.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조물주가 자연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네. 수풀에 오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고 있거라. 이거 뭐예요? 감정이입이죠. 자, 수풀에서 지금 새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울고 있대요? 교태롭게 울고 있대요. 그러니까 감정이입. 이 있으니까 당연히 의인법이 들어간 거죠. 와 너무 좋아 이거야. 무라일체언이 흥인들 다르겠는가? 흥이 다를라 안 달라 너무 흥에 겨워. 무슨 법?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흥치를 강조하고 있네요. 물아일체는 뭐예요? 대상과 나는 하나야. 여기서 대상은 뭐예요? 자연이 되겠죠. 자연과 나는 한 몸이 됐어. 그래서 물아일체 자연과 자연 친화심을 알 수 있죠. 나는 지금 너무 즐거워. 그래서 자연에 대한 만족감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시는 무조건 고1 내신에 나옵니다. 자신의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표현법과 정서를 물을 때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화자는
자, 자연에서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정서, 만족감, 예찬적이죠. 자연에 대해서. 주제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취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표현법. 뭐뭐 나온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표현법, 대구법, 서리법은 어디에? 이 고전시가에 단골로 나오는 거랬죠. 그래서 여기 감정이입도 있어요. 자,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 이 봄 기운에 겨워서 교태를 부리고 있네. 감정이입, 의인법 있고요. 그 다음에 칼로 말아냈어, 붓으로 그려냈어. 무슨 법? 대구법 나와 있네요. 대구법. 문장 구조가 비슷해요. 대구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족감 드러내고 풍월주인, 도화행화 이런 거 다 뭘 나타내나요? 자연을 나타내는 대유법 나타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상징적인 시어 있죠. 홍진 부정적인 거, 이 모든 자연 긍정적인 거, 대조도 나타나 있네요. 자, 그럼 12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홍진에 묻힌 사람들은 화자와 함께 봄의 흥취를 즐기고 있지 않죠.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화자는 혼자 있어요. 그 다음 옛사람은 자연친화적 삶을 살던 사람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 맞죠? 그들같이 이 자연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수간모옥은 소박한 것에 만족하는 화자의 태도,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안분지족, 그죠? 분수에 만족하는 태도, 안분지족의 태도 맞고요. 도화행화와 녹양방초는 화자에게 봄날의 감흥을 유발하는 자연물이죠. 감흥은 뭐냐?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풀에 우는 새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물알체의 자연물이다. 맞죠? 자, 뭐라고 그랬어요? 수풀에 우는 새는 이제 이 춘기를 못 내겨워 교태를 부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알체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13번 볼게요. 금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래요. 적절한 것. 기억이 뭐냐면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모를 것인가. 서리법. 지락은 즐거움. 살림에 묻혀있어서 즐거움을 안다는 얘기죠. 홀로 자연의 즐거움을 누리는 이들에 대한 비판? 전혀 아니죠. 니은은 뭐냐면 송죽 우를 위해 풍월주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자연의 주인이 되어서 즐기고 있다라는 거죠. 풍월주인은 속세에서 벗어나 살고자 하는 바람이 아니고 이미 살고 있으니까 아닌 것. 디귿은 엊그제 겨울 지나 서봄이 들어왔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계절의 순환에 대해 무상감 아니죠. 무상감은 허무한 느낌이에요. 자, 예전과 달라진 것에 대한 쓸쓸한 느낌을 허무함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만족감이 지배적이죠. 리을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혼사롭다. 와,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사물마다 깃든 조화신공을 통해서 초월적 삶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는 삶이죠. 그 다음 미음을 보니까 무라일체언이 흥인들 다루겠으냐. 나는 지금 자연과 하나가 되니 너무나 흥겨워라는 서리법이죠.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통해 현실과 화합하지 못하는 괴로움 전혀 아닌데요. 그러고 보니 다 틀려. 답을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이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맞을까요? 바로 2번이 맞을 것 같습니다. 풍월주의는 속세에서 벗어나 살고자 하는 바람. 그렇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미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2번이 답이라고 나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그럼 판단해요? 네, 그 출제위원인 여러분, 그 학교에서 출제위원인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는 모의고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문학대 넘어 식강에서 13번까지 했고요. 지금 두 번째 파일이었어요. 다음 파일에서 14번부터 계속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